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 1년 반 이상 조선사를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임진왜란사 65편, 그리고 병자호란 17개 영상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정조대왕이라는 큰 산 앞에 섰습니다. 야, 정조 이야기 끝나고 이제 세도 정치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하면 대원군을 만나기 때문에 대원군은 제가 근대 파트에서 다뤘단 말이죠. 이제 조선사가 끝나게 되니 좀 허합니다. 여러분, 정조대왕 정말 저에게 그냥 마이크를 주고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라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짜리 강연으로도 부족한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말 대중적인 군주고 또 대중들이 그만큼 많이 사랑하는 군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는 군주고, 당연하죠. 그 사도세자 아들이었고 마지막 조선이라는 나라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고, 그 정조가 죽고 나서 조선은 세도 정치기 망조를 보이다가 끝내 일본에게 먹혀가는 조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마지막 조선의 희망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제작되기도 했고,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정조에 대해서 왜곡되어 알고 있고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정조 이야기를 끝까지 끄집고 가기 전에 먼저 옆구리를 한번 좀 치고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조 대왕께서는 결코 겸손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잘난 척 대마왕이었습니다. 자뻑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없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잘난 척과 아름다운 자뻑,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세자 아들이었다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노론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어렵게 왕이 됐고, 그 노론의 일당 독재기 속에 나름의 왕권을 강화시켜 가면서 자신의 잘남을 이렇게 프라이드를 느껴가면서 자랑했던 군주였기 때문에 그 잘난 척이 곧 왕권 강화였다, 그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멋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조대왕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종대왕만큼 막 그렇게 이상적인 군주는 솔직히 아닙니다. 진짜로 범인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모든 걸 갖춘 인물이지만 그 성격적인 결함, 고집 분명히 있었던 군주인데 그게 더 매력적이거든요. 오늘 그 정조 잘난 척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잘난 척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좀 깜짝 놀랄걸요. 정조는 일단 호학,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습니다. 물론 자객의 위험 때문에 세손 시절부터 밤에 잠을 들지 않기 위해서 책을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엄청난 경지에 오른 군주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27명 왕 중에 정조와 학문적으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군주는 내가 보았을 때 세종대왕이나 경연을 993회 했다는 성종밖에 없을 듯 합니다. 세종과 성종은 15세기 민족문화 창달을 이루었고 부국강병했던 시기에, 평화 시기에 그 세종과 성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종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인데, 물론 정조대왕도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 학문이라고 하면 유학 성리학이고, 성리학만을 놓고 치면 어느 군주도 정조를 뛰어넘지 못했다. 성종은 경연을 했죠. 경연은 뭐야? 관료들과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거고, 왕이 그 관료들에게 공부를, 배움을 얻는 걸 경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자가 배움을 얻는 걸 서연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조가 귀장각에서 경연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경연이냐고. 경연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잖아. 이 초가 뽑을 초자야. 걔가 계몽할 때 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뽑아서 계몽시키겠다. 누구를요? 문신 관료들을. 여러분, 문신 관료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물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조선의 과거 이야기 진짜 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조선의 과거 합격하기 정말 장난이 아니게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실제로 우리가 사극을 볼 때 TV나 영화에서 문신 관료들 파란색 관복이나 혹은
붉은색 관복을 입고 있는 관료들을 보면 저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천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만 하기사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조선의 관료가 돼가지고 위정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외면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생각해보면 결코 공부만 잘한 것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천재들, 관료들을 앉혀놓고 스승된 입장에서 너희들을 재교육시키마. 이게 바로 초계 문신제인데 여러분 관료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왕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기는커녕 건방지게 왕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대. 그런데 할 말이 없잖아. 정조는 학문적으로 관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정조대왕 비석에 성인이란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군주도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대부들의 나라였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군주가 죽었을 때 성인은 학문적으로 완전히 도통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인데 어느 군주도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아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정조가 홍제전서라는 저서를 남기는데 이 홍제가 정조의 호죠. 그래서 수원에 가면 홍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서가 뭔데? 여러분 주자전서라고요. 고려 원간석기에 충렬왕 때 안향이 주자전서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성리학이 수용되거든. 그 주자전서가 남송의 주의가 썼던 성리학이야. 성리학이 뭔데? 기존의 유학에 남송의 주의가 나름의 해석을 가한 거 아닙니까? 어느 유학자도 어느 군주도 감히 공자 맹자가 뭐라고 했던 그 주자의 해석만을 믿고 공부했을 뿐이지 내가 따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도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조는 야 주자 해석만이 옳은 게 아니야. 내가 따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홍제 전서를 씁니다. 관료들 뭐라고 찍소리도 못하고 물팍 꿇어야죠. 그만큼 학문적으로 수준 차이가 났다. 그래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는데 이 초계문신제는 물론 다른 의도도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노론 중에 시파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왕 입장에서도 조금 고위 관료보다도 젊은 관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 그럼 이 젊은 관료들이 뭔가 승진을 확 해서 자신을 보필해줘야 되는데 승진시킬 수 있는 뭔가의 명분을 만들자가 초계문신제죠. 그래서 문신들끼리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4학년 학생이 있고 1학년 학생인데 너희 수능 치러봐. 다시 수능 시험 봐. 누가 잘 봐요? 얼마 전에 수능시험 치르고 대학생이 된 1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보다 수능시험을 더 잘 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막 공부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젊은 관료들이 훨씬 시험을 잘 보겠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젊은 관료들과 늙은 관료들을 경쟁시켜서 시험 보게 하면 젊은 관료들이 시험 잘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약용이 수석을 하고 이덕무가 차석을 하면 그들을 승진시켜버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관료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게 됐지만 진정 자신이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물이니 나에게 학문을 공부하고 배우라고 관료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얼마나 이건 잘난 척입니까? 그러면서 정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 군주 도통론. 예전에 산림도통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유학자들 사대부들이 진정 존경하는 제야에 머물면서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 산림. 그 산림이 정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영조가 산림에 정치 참여를 못하기도 했습니다만 산림절이 꺼져. 모든 도는 군주에게 통한다. 군주 도통론. 모든 의리와 예는 군주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이 군주 도통론은 어찌 보면 궁예가 있었던 시기에 궁예 애꾸는 궁예. 여러분 그거 후삼국 시대에는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불이다라고 했던 그 궁예 관시법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도와 모든 의와 모든 예는 이 군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살림이다. 살림들 쩌리 꺼져라. 이게 군주 도통론이죠. 학문적으로 그렇게 뛰어났던 정조. 두 번째. 아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천재는 좀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조의 무예 실력은 조선의 27명 왕 중에 태조 이성계처럼 실전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성계를 뛰어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북벌을 꿈꿨던 효종보다도 더 영맹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 정조를 능가할 만한 무인은 그 두 명 말고는 없습니다. 정조가
얼마나 무예에 관심이 많았으면 그 시대 최고 무사였던 무사 백동수와 함께 무예도보 통지를 쓰죠. 그 무예도보 통지가 바로 무예 18기. 그래서 정조가 실제로 그 무예도보 통지를 쓸 때 직접 참여하면서 완전 실전무술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런 걸 정조가 전부 다 계산해서 썼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친위 부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장용영이 만들어지는데 그 장용영의 무사들을 직접 보고 뽑습니다. 아, 쟤는 무인적 자질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 뛰어난 무사들을 또 직접 교육시키고 무예 훈련을 시키고 연마를 시킨 게 또 정조입니다. 그리고 정조가 활을 쏘면 또 얼마나 잘 쏘냐면 활을 항상 50발을 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항상 49발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50발을 다 마치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지 못할까봐 한 발은 그냥 흘리는 거다. 진짜로 활을 그렇게 잘 쏠 정도면 코어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활을 쏘아서 그 화살이 관역을 뚫을 때마다 풍악을 울리게 했던 그 정조의 무예의 잘난 척. 쉽게 이야기해서 그 활을 어디서 쏜지 아십니까? 규장각 아래 부용지 옆에 관역을 놓고 쏜단 말이죠. 그럼 창덕궁이야. 창덕궁에서 왕이 활을 쏠 때마다 풍악이 울려지면은 그때 정조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아야 했던 노론들은 그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과 무에 능했던 실제로 조선의 모든 군주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했던 인물. 사도세자의 무예 실력을 그대로 닮았고 할아버지 영조의 학문적 능력을 그대로 또 빼어 닮은 정조. 야, 일단 문과 무에 능했던 정조 이야기. 정조는 또 놀 때는 띠깔나게 놉니다. 술을 또 얼마나 잘 마시는지 정조와 술 대결에서 이길 관료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술을 해도요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원샷을 시킵니다. 여러분, 술 그릇 자체가 지금의 작은 양주잔 수준이 아닙니다. 옛날 소주는 여러분 도수가 70도까지 올라가는 걸요 이만한 사발에 그냥 원샷을 시켜버리는데 그 원샷을 할 때마다 같이 마십니다. 그러면서 신하들, 관료들이 흐트러지고 쓰러지고 꼬알라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정신줄을 놓아본 적이 없으니 내가 진짜 성인군자가 아니냐,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또 그 술을 마시면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뽐냅니다. 옛날 각촉부시라고 이야기하죠. 한시 짓는 게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관료들이 정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역시 술을 마실 때도 부용지에서 마십니다. 창덕궁 후원, 비원에 가면 규장각 아래 있는 부용지라는 예쁜 연못이 있고 부용지는 작은 연못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나룻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섬이 나옵니다. 섬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한 10평,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섬입니다. 그래서 관료들과 가촉부시하다가 시 짓기 게임에서 진 그 관료들에게 유배를 보냅니다. 배 타고 들어가거라. 글 공부 다시 하고 오거라. 섬에 가서. 그래서 정약용조차도 정조에게 패해서 노를 저어서 부영정 섬에 가서 유배를 하고 오는, 그걸 바라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각촉부시에서 신하들을 이겨나갔던. 와, 근데 이 잘난 척이 깔 수가 없잖아.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술을 잘 마시는 건 역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던 정조. 그 다음 이제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 봅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정조대왕께서 만천명월 주인옹. 나는 만천하를 비치는 달이다. 관료들과 술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개울이야. 각각의 개울이야. 그런데 밤에는 그 개울에 달이 비치지 않니? 나는 너희 개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비춰내는 유일한 달이다. 이런 잘난 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학에도 압도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민묘전이라는 글을 남기는데 어지간해서는 아니 허준의 동의보감을 지금의 의학으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지만 당시 의학으로 그걸 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조가 아팠을 때 10여 년간 수발을 들었던 정조는 그 동의보감의 잘못된 부분을 간추려서 자신이 생각에는 의학적 상식을 실어 넣습니다. 그게 바로 수민묘전인데, 이러다 보니 주변 궁궐내에 자신의 가족이 아플 때와 혹은 자기 몸이 편찮을 때 어이가 면박을 당하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죽을 때 몸이 편찮을 때도 어이들에게 면박을 주고 좋은 말 할 때 내가 쓰라는 약을 쓰거라 라고 해가지고 약을 잘못 먹고 죽었다 뭐 그런 말까지 들리는 그 정조의 의학적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조가 화성을 만듭니다. 화성에 행차를 자주 하죠. 실제로 정조 제2위 24년 동안에 약 60여 차례 이상 화성 행차를 합니다. 화성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화성을 행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한강에 배다리 만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해서 그 화성을 행차하는 걸 김홍도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만들었고, 실제로 조선의 왕의 행차가 이렇게까지 크고 화려했던 적이 있었나, 이런 게 전부 다 정조의 잘난 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영상을 촬영할 때는 목적성과 의도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하려는 분명히 요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오늘은 정조대왕의 잘난 척,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조대왕이 이렇게 잘났다라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게 되니 갑자기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문체의 반정이라고 합니다. 정조 시절에 위대한 실학자 박지원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양반전, 호질, 허생전, 민농전, 그리고 열하일기까지. 근데 이 박지원의 글들이 기존의 고문체와는 조금 다른 문체다. 이걸 폐사소품체다. 그래서 그 박지원에게 너 그따구 글 쓰면 혼낼 거야. 그러니 나에게 반성문을 써서 올려보내. 대신 나에게 반성문을 써서 올려보낼 때는 과거 성인들이 있었던 고전의 문체로 써서 올려보내. 여러분, 저도 그 폐사소품체 박지원의 글이 기존의 고문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 꽤 유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찍어버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런 해석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자신은 주작에 정통했던 인물이고 다시 조선을 그 15세기 태평성대 성리학 세상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군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정조 이야기 다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신분적 틀을 깨려고 했다, 서를 바로 옆에 두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쉽게 이야기 서학자 자신은 주작을 신봉하지만 위정특사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 정약용이 그 서학을 믿는 것을 웃음 지으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지녔던 게 정조였는데, 바로 그렇게 노론들이 서학자들이 성경 읽는 걸 비판하고, 그러니 너희 노론들은 지금 올바른 문체의 글을 쓰고 있냐라고 하면서 당시 노론이었던 박지원을 깠던 문체의 반정 역시 일종의 잘난 척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아니 그렇게 위대한 실학자 박지원을 정조가 미워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미워했으면 바로 잡아다가 권장치고 목을 쳤거나 감옥에 가뒀겠지. 그 박지원을 예뻐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정약용 같은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박지원을 공격했지만 나중에 박지원에게 관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박지원에게 반성문을 받으면서 박지원의 학문을 인정하려고 했던 그 정조의 잘난 척. 그때 박지원이 정조에게 보낸 글을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리면서 정조의 잘난 척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